굉장한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러한 경제학자, 시장 구루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의 톤이 과거보다는 되게 상대적으로 겸손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네.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아직 많고요.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가 안정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국 개방이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는 게요. 네.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접어들기까지는 조금 시장 상황을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것들이 많고, 일각에서는 2차 강세가 온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강세든 약세든 흐름을 보일 때 경제가 어떤 영향을 맡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두 분 다. 2차 강세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2차 강세라는 건 결국은 이제 연준이 올 초반에 몇 번 올릴 것인가, 네, 그걸 예상보다 많이 올리고, 네. 혹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앞으로 이제 올해 4번 나올 점도표에서 이자율을 더 높게 그리고 오래 가져간다는 예상이 나오면 그거면 이제 또 달러에 대한 강세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중국과의 통화 동조화 영향도 사실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 그런 두 가지를 모두 골고루 균형과 이렇게 분석하는 게 그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사전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후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은 달러가 강세를 가는 시기는 뭐 미국의 긴축기조 시기이기도 이제 한데요. 또 이제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뭐 어디선가 또 위기가 발생을 할 때 달러는 강세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흥국이나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조심스럽게 너무 좀 이른 걸 수는 있지만 달러 약세가 너무 심해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물가 안정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미 시장은 금리 인하까지 그리고 연말에 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거를 감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달러 약세, 그러니까 좋은 것만 지금은 이제 반영을 하는데 달러 약세가 신흥국 경제도 이제 좀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고, 신흥국 수요가 또 원자재 가격을 끌어들이는 부분들,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달러 약세까지 이제 가세가 되면은 이게 좀 이제 속도가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또 다른 이제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게 약간은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신흥국에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제2차 달러 강세로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직까지는 확률은 좀 낮게 보고 있는 편인 게, 이제 신흥국의 수요가 과거처럼 원자재를 많이 쓰는 성장이 아니라 여행, 소비, 이제 이런 서비스 경기 중심으로 해서 중국이 살아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원자재 시장에 미치는 이제 중국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조금 과거만큼은 아닐 것 같아서 일단은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은 이제 그 가능성은 아직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지난해 제로 코로나 여파로 저축도 많이 쌓여 있고 소비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중국 시장이 좀 열리면서 더 많은 국가들의 영향을 크게 미칠 거라고 전망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수요 폭발이 또 다른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 장단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의 개방 영향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중국 개방이 긍정적인 부분이 너무 그 부분을 좀 과대 해석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갖고 있는 게요. 중국이 과거처럼 그런 빠른 성장을 보이기는 좀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 빠른 성장을 할 때는 기업들 투자, 공장을 많이 지으면서 이렇게 2000년대 중후반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유발하면서 성장을 했다가 미국이 이제 위기를 맞으면서 이제 공장이 너무 이제 남아도는 이제 설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는 사실 중국은 또 다른 이제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한번 했던 국가이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후유증이 아직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채가 미국은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로 부채가 확 줄었는데 중국은 그 부채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국에게 남아있는 성장 동력은 소비와
그 다음에 테크 기업들, 이제 성장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긍정적인 그리고 저축도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의 이제 내수 시장이라든가 내수를 겨냥한 기업들의 퀄리티가 옛날에는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수혜를 이제 많이 받았던 그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어떤 효과들도 조금은 중국 기업 중심 그리고 선진 기업 중심으로 혜택이 좀 더 집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이제 뭐 글로벌이 다 좋으면 우리도 이제 그 2차적으로 좋을 수는 있지만 그런 직접적인 효과가 우리가 그렇게 딱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도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아닐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수출에 중국이 마이너스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좀 플러스 전환은 기대를 하지만 그게 이제 드라마틱한 수출 증가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중국 상황은 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뭐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봉쇄 해제가 과연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네,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과거 2020년 이후에 전 세계가 봉쇄를 해나가면서 그것의 영향이 이리 큰지 몰랐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인플레가 네.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고 오래 간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렇다면 풀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인류가 처음 해보는 거지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요. 뭐 여러 번 하도 틀려봤으니까요. 그야말로 면밀히 모니터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휴 질문을 작성한 시점 이후로 빅테크 실적 줄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60% 이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지금 조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방송에서 저희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빅테크 잠깐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빅테크 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실적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우리는 좋아질 거야 라는 가이던스가 이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쁜 거는 이제 오케이 알았어. 근데 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중국 리오픈의 영향도 이제 상당히 큰 이제 회사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이제 반응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미국 주요 섹터별 S&P 500 기준으로 해서 어떤 섹터가 이익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통신 서비스 이런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약간은 예상치보다는 좀 긍정적인 그런 서프라이즈를 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성장주의 경우에는 이런 이제 이익도 중요하지만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할인율이 되게 민감한 밸류에이션이 높은 성장주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떨어져야 이게 좀 더 매력적으로 이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금리 하락과 연준의 긴축 종료 이런 스토리들이 좀 일단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네. 이익에 있어서는 모멘텀 상으로는 아직은 하향 흐름이고요. 개선에 대한 신호들을 저희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좋으면은 뭔가 상황들이 좋아진다 하고 이제 점검들을 하면서 어닝 포캐스트를 이제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난달에 봤던 것보다 좀 더 높게 보고 또 높게 보고 하는 이익 조정 비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어야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도 이익에 대해서 이제 바닥에 왔구나라고 이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이제 많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아쉽게도 그 신호는 포착되지는 않고 있고요. 늦어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어떤 긴축 사이클이나 이거는 이제 경기 연착륙을 염두에 두고 이제 가정을 두고 한 예측이긴 하지만은 이익 모멘텀들도 점차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방향은 맞다. 근데 속도는 조금 예상보다 빠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내내 강조를 하셨던 부분은 미국 장기채였었는데요. 네, 국채금리요? 네, 네. 특히 미국 10년물 장기채가 금리 상단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만큼 그 시점에 장기채를 가장 추천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게 유효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뭐 이렇게 딱 분기 기간별로 딱딱 나눠서 말씀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연말 연초까지는 장기채, 2분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는 주식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때가 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장기채 금리가 사실은 저희는 기준금리 5%에서 3.5 이상이면은 저희는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게 시간을 두고 경기나 물가 하락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은 이제 3.5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너희는 3.5를 자꾸 고집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과거에 기준금리가 거의 정점에 왔다. 그러면 장기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가기보다는 이제 경기나 물가를 먼저 선반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기가 길어지는 네. 금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준금리보다 빠지는 특징이 있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용인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기준금리 최종 레벨보다 150bp 이상으로 벌어진 경우가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5% 기준금리라면 국채금리 한 3.5까지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거를 또 미리 선반영한다면 3% 초반까지도 이제 빠질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의 금리라면 저희는 이미 좀 이제 그 금리 자체의 매력도는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이제 그 효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정부가 시중금리를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수신금리 못 올리게 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제 값을 받는 그런 채권금리가 아닐 수도 이제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채권 시장에 운용하는 매니저들은 이제 높은 금리의 채권을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회사채, 그동안에는 좋은 우량 회사채였는데 이 회사채 금리도 많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좀 더 비우량, 계속 위험한 채권까지 돈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좀 채권보다는 이제 그 금리가 하락한 거에 대한 어떤 자산 배분 관점에서는 이제 주식도 관심을 가질 때가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국내 금리 같은 경우는 정부가 워낙 개입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조금 네. 다른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도 많이 말씀하셔서, 혹시 국내 시장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기준금리가 어떻게 바뀔까라는 것들을 이제 그냥 순수하게 경제 현상을 가지고 한번 예측을 해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를 이렇게 막 올릴 만한 여력이 되는 나라는 아니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릴 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동반해서 인상을 하고, 이제 속도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정책이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여건들, 물가, 부동산 지표들 이런 거 감안하면은 금리가 우리는 인하를 해야 된다는 신호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어서요. 저희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할까라는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은 있지만, 한국은 연말에 금리를 인하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한다 안 한다를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경제 여건들은 좀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장의 이제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들을 또 좀 반영해서 시중 금리가 좀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국과 미국만 놓고 본다면 과연 어느 나라가 더 먼저 네. 피벗을 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도 그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그게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금리 역전된 상황을 가져가고 네. 있으니까요. 그것을 얼마나 오래 가져갈까. 그리고 그동안 이제 연준은 연준대로 한국은 한국은행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주 흥미로운 포인트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래, 국채금리와 관련돼서 이제 2년, 10년 이렇게 네. 하실 때 네. 그게 사실은 더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네. 장기금리, 그러니까 장기금리라는 게 10년 금리라는 뜻이 아니라 꽤 먼 한 7, 8년 후에 연준의 기준금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예상을 이제 발표를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발표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속도, 언제 돌아가기 시작할 것인가. 물론 거기서 이렇게 그대로 수렴하진 않겠죠. 또 그럼 그 다음엔 또 무슨 또 경제에 무슨 충격이 올 테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움직임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기 보여주신 미국 국채금리와도 관련이 굉장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면에서는 기준금리를 할 때 있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상황이겠죠. 그걸 보고 결정해 나가는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하신 외환 수급 사정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을 혹은 기초통화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스위스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그런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운명이랄까요? 그 참 세상이 불공평하긴 한데요. 네, 그런 운명을 네.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그래서 올해 세계 경제에서 좀 가장 주목해야 할 키워드랄까요? 자칫하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문제라거나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하나씩 집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요? 올해까지도 결국은 화두는 불확실성일 것 같습니다. 굉장한 그리고 아주 자신감 있는 그러한 경제학자, 시장 구루들 그런 분들이 하시는 얘기의 톤이 과거보다는 되게 상대적으로 겸손해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불확실성이 앞으로도 아직 많고요. 연준 내에서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러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전부 다 그런 불확실성이 닥쳤을 때 그걸 예상한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닥쳤을 때 얼마나 잘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길러 나가느냐 하는 것이 작게는 개인 그리고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 국가로서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불확실성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고유선 센터장님.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시장에 있는 이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에서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제 흘러가는 경우가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는 연착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부동산 PF 같은 경우가 첫 번째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돈을 투입을 했고 그걸로는 좀 역부족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부동산 분양, 건설 어떤 시공자들이나 그다음에 분양하는 사람들이나 그다음에 중도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이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리스크들을 잘 억제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정하에서 이제 경기가 크게 위축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연준이 기준금리 5% 갔을 때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까지는 4% 중반까지였는데 별 문제 없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거고 근데 그 5% 기준금리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출금리를 컨트롤 직접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차입하는 사람들의 리스크가 억제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대신 정부가 떠안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떠안을 경우는 그나마 좀 잘 억제되어서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도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고는 있으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쪽에서 한번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또 이 가격 지표들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긍정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또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경기 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단기 채권은 기준금리와 연동이 돼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1년물, 2년물짜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그 금리는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금리보다는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를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요즘에 시장에서는 단기 채권을 조금 더 추천하는 이제 장기 채권보다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제 현금성 자산이 그런 의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님과 삼성자산운용의 고유선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